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추진제 없이 우주선을 움직일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 개발되어 전 세계 과학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럽 우주국은 최근 그래핀 소재를 활용해 별도의 연료 소모 없이 물체를 이동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사이언스에 게재되며 그 기술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꿈의 소재로 불리는 그래핀은 흑연에서 추출한 순수 탄소 기반의 2차원 물질입니다. 가볍고 유연하면서도 강철보다 수백 배 강한 강도를 지니고 있어 그동안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차세대 핵심 소재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이번 ESA의 연구는 이 그래핀의 물리적 특성을 우주 추진 기술에 접목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닙니다. 연구팀은 먼저 그래핀 시트를 기반으로 한 3차원 구조의 그래핀 에어로젤을 제작했습니다. 이후 실제 우주와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공 챔버 내부를 무중력 상태로 만들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 방식은 정교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진공 상태에 놓인 그래핀 에어로젤 정육 면체들의 연속 레이저빔을 조사하자 별도의 물리적 타격이나 분사 장치 없이도 물체가 스스로 앞으로 나아가는 현상이 목격되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과학자인 마르코 브라이반티는 해당 반응이 매우 빠르고 강력하게 일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레이저를 조사한 지 단 30ms 만에 상당한 수준의 가속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고속 카메라로 분석한 결과 레이저의 강도를 높일수록 추진력과 가속도는 비례해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는 빛의 에너지가 초경량 소재인 그래핀 에어로젤과 반응해 운동 에너지로 직접 전환될 수 있음을 증명한 사례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 기술이 철저히 우주 환경 맞춤형이라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추진 방식은 지구와 같은 중력 환경에서는 거의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미세 중력 상태가 유지되는 진공 환경이 갖춰져야만 추진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기술은 지상용 운송수단보다는 외계 행성 탐사나 심우주 항해에 최적화된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ESA의 재료 물리화학 엔지니어인 우고 라퐁은 이번 연구가 추진제 없는 우주 추진 기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향후 이 기술은 태양광의 압력을 이용해 우주를 항해하는 태양 도치나 궤도 유지가 필수적인 소형 인공위성의 자세 제어 시스템 등에 폭넓게 적용될 전망입니다. 특히 연료 보급이 불가능한 장거리 우주 임무에서 반영구적인 동력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주 탐사의 패러다임을 바꿀 혁신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화학과 연구진이 인류의 오랜 수건인 불로장생의 꿈을 실현할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세포의 시간을 되돌리는 회춘 리프로그래밍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유전자 스위치 기술을 개발하고 실제 생체 내에서 노화를 역전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과학계에서는 노화된 세포의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생물학적 나이만 젊게 만드는 회춘 리프로그래밍 기술을 미래 재생의학의 핵심 과제로 꼽아왔습니다. 하지만 생체 내에서 이를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무분별한 세포 증식이나 세포 본연의 기능 상실 같은 부작용이 큰 걸림돌로 작용해왔습니다. 즉, 유전자를 주입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이를 언제, 어디서, 얼마나 발현시킬지 정밀하게 조절하는 기술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동국대 김종필 교수팀이 선보인 기술은 이러한 한계를 완전히 극복했습니다. 연구진은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전자기 반응성 유전자 스위치를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이 스위치가 작동하는 정확한 메커니즘을 규명해냈습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환자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회춘 인자의 발현을 시공간적으로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안전성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면서도 노화 역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연구팀은 이번 기술의 효용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화 제어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병과 우울증 질환 모델에도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유전자 제어 기술이 퇴행성 질환 치료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며 차세대 맞춤형 유전자 치료의 실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넘어 난치성 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재생의학 플랫폼이 구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연구를 주도한 김종필 교수는 이번 성과가 국내 기술력이 노화 제어 분야의 글로벌 패러다임을 선도할 수 있음을 입증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유전자 스위치 시스템은 회춘 리프로그래밍의 안전성과 정밀성을 완성한 핵심 기술인 만큼 향후 다양한 난치성 질환 치료에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수행되었습니다. 김준엽 연구교수와 황혜림 박사과정생이 제1저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 논문은 그 학술적 가치와 혁신성을 인정받아 세계 3대 과학학술지 중 하나 셀지에 게재되었습니다. 국내 연구진의 손에서 탄생한 이 기술이 전 세계 인류의 건강한 삶을 향한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인간이 만든 빛의 지도라 불리는 지구의 밤이 지난 9년 사이 더욱 복잡하고 역동적인 변화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코네티컷대와 독일 보움루르대 공동연구진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의 위성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 세계 야간 조명이 이 기간 중 약 16% 밝아졌다고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했습니다. 이는 연간 평균 약 2%씩 지구의 밤이 환해졌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연구진은 단순히 지구가 밝아지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지역과 시기에 따라 빛이 명멸하는 이른바 깜빡임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조사 대상 지역 중 34%는 이전보다 더 밝아졌지만 18%는 오히려 더 어두워지는 양극화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야간 조명의 변화는 각국의 경제 성장, 인구 이동, 그리고 에너지 정책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가장 급격한 변화를 보인 곳은 아시아의 신흥 경제국들입니다. 중국과 인도는 폭발적인 도시 성장과 인프라 확충에 힘입어 야간 조명이 훨씬 강렬해졌습니다. 중국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빛의 밀도가 높아졌고 인도는 국가 전역에 걸쳐 점진적으로 빛이 확산되는 양상을 띠었습니다. 반면 환경 규제와 에너지 절약에 앞장선 유럽은 오히려 밤이 어두워졌습니다. 유럽 전체적으로 조명이 4% 감소했는데 특히 프랑스는 자정 이후 가로등을 끄는 등 강력한 정책을 펼쳐 조명 사용량이 33%나 급감했습니다. 영국 역시 에너지 전환 정책의 영향으로 22%의 감소율을 기록하며 어두운 밤 되찾기에 동참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지역별로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부 해안은 도시의 팽창과 함께 밤이 더 밝아진 반면 인구가 유출된 동부 해안과 중서부 일부 지역은 빛을 잃어갔습니다. 특히 텍사스 같은 시추 지역은 에너지 시황에 따라 밝기가 수시로 교차하는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해온 미국의 에너지 자립과 산업 부흥 정책이 지역별 전력 소비와 야간 조명 양상의 간접적인 배경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 체제 하에 미국은 경제 활성화와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동시에 모색하는 복합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국제적 사건들도 지구의 불빛을 껐다 켰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는 전 세계적인 봉쇄 조치로 아시아를 포함한 대륙 곳곳의 밤이 일제히 어두워졌습니다. 또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에너지 공급이 차단되자 유럽의 밤은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는 전력망 붕괴로 인해 조명이 26% 감소하는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분석을 위해 나사의 블랙마블 위성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알고리즘을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 연간 단위로는 포착하기 힘들었던 일일 단위의 세밀한 변화까지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분석 결과 지구상의 각 지역은 지난 9년 동안 평균 6.6번의 유의미한 명암 변화를 겪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이 기간 내내 북한의 밤은 어떠한 변화도 없이 적막한 어둠을 유지해 대조를 이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BA.3.2, 일명 시카다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며 방역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처음 보고된 이 변이는 불과 몇 달 만에 전 세계 33개국 이상으로 퍼져나가며 다시금 감염병 확산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변이에 시카다, 즉 매미라는 별칭이 붙은 이유는 매우 독특한 생태적 특성 때문입니다. 마치 매미가 오랜 시간 땅속에 잠복해 있다가 지상으로 올라오는 것처럼 이 변이 역시 오랜 기간 잠복하며 유전적 변화를 축적한 뒤 다시 나타나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9월부터 서서히 감염자가 늘기 시작한 시카다는 올해 들어 본격적인 확산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의 확산세가 두드러집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 미국 내 검체에서 시카다 변이가 잇따라 검출되었으며 지난 1월에는 일본 도쿄의 의료기관에서도 감염 사례가 공식 확인됐습니다. 다만 일본의 경우 코로나19가 독감과 같은 오류 감염증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과거와 같은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확한 감염 규모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실제 확산 범위는 보고된 것보다 더 넓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CDC의 자료를 보면 상황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지난 2월까지만 해도 23개국에서 발견됐던 시카다 변이는 불과 2달 만인 4월 현재 33개국 이상으로 그세를 확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이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유전자 변이의 폭입니다. 시카다는 기존 유행 변이인 JN1 계열과 비교했을 때 무려 70개 이상의 유전자 변이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많은 변이가 축적될 경우 기존의 면역 체계나 백신 접종을 통해 형성된 방어력을 무력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WHO는 시카다를 감시 대상 변이로 신규 지정하고 전 세계적인 발생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점은 현재까지 이 변이가 이전보다 더 심각한 중증도나 높은 사망률을 유발한다는 뚜렷한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WHO는 현재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전 세계적 대유행, 즉 팬데믹이 재현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 전문가들은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읍니다. 변이가 계속해서 축적되고 있는 만큼 언제든 새로운 특성을 지닌 하위 변이가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